네, 23년 변액보험 에센셜 23번부터 37번 생명보험의 이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미 모집인 자격시험을 합격하셨기 때문에요. 좀 더 빠르게 좀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이 꼭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만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24번 생명보험의 개념 및 운영 원리. 예, 이 부분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던 얘기니까요. 기본적인 원리는 뭡니까? 대수의 법칙, 수지상등의 법칙, 생명포, 사망률, 이런 것들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예, 그런 거에 의해서 지금 발생 비율이나 횟수를 관측을 많이 늘려가면 늘려갈수록 일정한 어떤 확률이 나온다.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네, 정답은 3번 대수의 법칙이죠. 예, 우리가 대수의 법칙, 수지상등의 법칙, 그 다음에 생명포 이런 것들을 한번 다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보험회사가 장래에 수입되는 보험료의 총액과 향후 고객에게 지급될 보험금, 우리가 요 정도만 다시 여러분들 이거 그냥 리마인드 하는 겁니다. 보험료라는 것은 보험 계약자가 내는 거고, 보험금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험료와 보험금의 관계에서 그죠? 그런 부분이 서로 일치하도록 해서 보험료를 산출하는 원칙, 수지상등의 원칙, 수익과 지출은 서로 같다는 원칙을 갖고 있고요. 우리나라 생명보험에서 사용하는 생명표는 지금 국민생명표가 아닌 제9의 경험생명표를 사용하고 있다. 예, 옛날 기억이 새록새록 나시죠? 가입자 수에 상관없이 보험계약에서 수지상등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죠. 가입자 수가 일정한 숫자가 넘어가야 그게 수지가 맞는 거죠. 그렇죠? 가입자 수가 한 명인데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보험료 내고 한 사람이 보험금을 크게 받아간다 그러면 그건 보험회사가 망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적용된다. 틀린 얘기겠고요. 항상이나 또는 뭐뭐만 또 아니면 모든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생명표란 어떤 연령대의 사람들이 10년에 몇 명 정도가 아니라 10년 너무 길잖아요. 그죠? 생명표라고 하는 것은 1년에 몇 년 정도가 생존할 건지 사망할 것인지를 나타내는 산출한 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작성한 생명표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국민 생명표가 되겠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국민 생명표가 아닌 제9의 경험 생명표를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4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많이 보신 내용이니까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번 보험료 산출 우리 지금은 현금 흐름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현금 흐름 방식이 좀 복잡하지만 새로운 그런 원가나 이런 것들을 반영하기에 용이하다. 그죠? 그런 부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현금 흐름 방식에 대해 맞게 설명한 거 그러는 거니까 3위원 방식에 비해 보수적이 아니라 최적 가정을 반영을 했고, 새로운 원가 요소의 반영이 용이하지 않은 것은 3위원 방식이고, 회사별 보험료를 차별화할 수 있다. 그죠? 최적 가정을 통해서 차별화할 수 있는 게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예정 위험률, 예정 이율, 예정 사업비율을 사용해서 보험료를 계산하는 방식을 우리가 3위원 방식이라고 하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식, 산출 방식은 현금 흐름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OX 문제로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들 그 정답은 주로 맞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현금 흐름 방식은 현금 흐름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소들을 반영해서 회사별 상황에 맞는 최적 가정으로 운영한다. 보수 가정이다. 보수적 가정이다. 그러면 3위원 방식이고요. 최적 가정이다. 그러면 현금 흐름 방식이 되겠습니다. 맞는 문제고요. OX로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3위원 방식으로 보험료를 산출할 경우 예정 위험률을 기초로 산출된 보험료를 저축보험이다. 위험률하고 관련된 건 뭡니까? 저축이 아니라 위험보험률이 되겠습니다. 위험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순보험료는 저축보험료와 부가보험료? 아니죠. 순보험료는 저축보험료와 위험보험료로 구성이 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보험료라고 하는 것은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 일반적으로 말하는 우리 보험료의 구성은 순보험료 플러스 부가보험료가 되고요. 부가보험 안에는 저축보험 플러스 위험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들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보험료를 산출하는 방식은 최근에는 현금 흐름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새로운 가격 요소를 반영하기에 용이하다. 이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25번이었습니다. 26번 책임준비금의 구성 항목. 책임준비금이 뭐다? 법적으로 우리가 법으로 정해진
그런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임준비금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 대부분 어떤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험료 적립금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예? 왜냐면은 우리가 나중에 만기 환급금이든 해지 환급금이든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보험금으로 돌려줘야 되는 그런 보험료를 적립한 금액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일부 우리가 또 다른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되는 그런 내용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뭐 지급준비금도 있을 거고요. 뭐 미경과 보험금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시험에는 우리가 미상각 신계약비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해약 환급금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임준비금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미상각 신계약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책임준비금하고 관계없다. 그런 정도만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맞게 설명한 거 지급준비금의 비중이 가장 큰 게 아니라 보험료 적립금이라고 얘기했고요. 대부분의 생명보험 상품은 평균 보험료를 산출하기 때문에 책임준비금의 적립이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평균 보험료를 산출하기 때문에 원래는 자연식 보험료로 하면 보험료가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평균적으로 조정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발생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준비금이 필요한 거니까 필요 없다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보험회사가 장래에 지급하는 보험금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순보험료의 일부를 적립해 놓은 금액을 말한다. 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은 질매일식 책임준비금에 비해 계약 초기의 준비금 적립 규모가 작다가 아니라 크다. 순보험식은 계약 초기에 책임준비금 적립 규모가 크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실제 계약에서는 전 보험기간 동안에 자연보험료죠. 우리가 자연보험료인데 이것을 계속 보험료가 높아지는 것이 부담되기 때문에 평균보험료로 해서 우리가 조정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연보험료를 계약자가 선택한 납입기간에 걸쳐 예정 이유를 고려하여 정액 보험료를 적용한다 라는 부분입니다. 자, 요 내용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는 뭐 괄호치기도 많이 나오고 요 지급준비금을 고르는 문제도 많이 나오니까 요 부분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연도 말 현재 보험금 등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해서 지급해야 되는데 지급해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 중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을 뭐라고 한다? 지급준비금이라고 한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지급준비금이라고 한다.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들 꼭 모르실 때는 그냥 지급준비금이 나와 있는 그런 정답을 고르셔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50% 이상 정답의 확률이 있습니다. 책임준비금의 대부분은 뭐라고 했습니까? 지급준비금이 아니라 보험료 적립금이라고 얘기했고요. 보험료 적립금은 우리가 아직 지급하지 않은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지급준비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급준비금. 그래서 틀린 얘기가 되겠고요. 미상각 신계약비 이거는 책임준비금 항목 중에 하나가 아니고 해약 환급금에서 우리가 공제되는 금액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미상각 신계약비는 책임준비금하고는 관련이 없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책임준비금의 구성 항목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일단은 보험료 적립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아직 지급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지급준비금이라고 하고 미상각 신계약비는 책임준비금과 관련이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문제를 푸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26번이었습니다. 27번 우리 고지 의무 계약 전 알릴 의무 고지 의무라고 했는데요. 요 좀 오타가 났네요. 두 개가 나와 있네요. 하나는 줄여서 그냥 계약 전 알릴 의무 고지 의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보험회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우리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죠?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 취소가 되는 게 아니라 같은 지자 돌림에 해지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보험금을 지원하는 것에 제한사항을 둘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자, 해지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우리가 1개월이 지나면 해지할 수 없어요. 1개월 이내이니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장 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우리는 해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1년이 지났다고 했으니까 아직 2년이 안 됐으니까 해지할 수 있겠죠.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계약이 체결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우리는 고지 의무 위반 사항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지할 수 없는 경우는 뭡니까?
3번이 되겠죠. 계약자가 중요한 알릴 사항에 대해 고의로 잘못 알린 경우에는 우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누가요? 예, 보험회사가 해지할 수 있는 겁니다. 보험회사가 해지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해지할 수 없는 사유, 뭐 1개월 지난 경우 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경우 또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위반된 사실을 알고 있더라도 해지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준 연령 요건에서 생존 시 죄송합니다.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거 우리가 뭐라고 한다? 예, 보장성 보험이라고 한다. 그래서 보장성 보험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우리 모집인에서도 많이 보셨으니까 예, 다 기억하시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계약의 성립이라고 하는 것은 청약과 승낙으로만 이루어진다. 보험료를 내는 것도 아니고 보험증권을 교부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다. 예, 그래서 불료식 계약이다. 기억나시죠? 예, 여러분들은 청약하시고 계약자들은 청약하시고 보험회사는 승낙만 하게 되면은 우리가 승낙 원칙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된다.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청약서를 작성하고 보험회사에 보험증권을 교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청약만 있으면 되고, 그죠? 보험회사는 승낙만 하게 된다면 이 계약은 성립한 거다. 물론 개시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제1의 보험료를 납입하셔야 되는 거죠. 생명보험 계약은 원칙적으로 특약 자체만으로 우리가 계약을 성립할 때 특약하고 주계약이 있는데 주계약은 단독적으로 보험계약 성립이 가능하지만 특약은 아무것도 안 된다. 특약은 말 그대로 보조적인 기능만 한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이런 내용으로 우리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7번이었습니다. 28번 청약 철회입니다. 우리 청약 철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여러분들이 보험증권을 받았다라고 하면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청약이 가능하고 또 뭐 전문 보험 계약자라든지 아니면 90일 이내인 계약에 대해서는 청약이 철회가 불가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예전에 배운 내용이니까 바르게 들어갈 말, 우리가 15일 이내 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경우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청약한 날로부터는 우리가 30일 이내에 청약을 초과하게 되면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그죠? 그러니까 증권을 받은 날 청약일로부터 우리가 15일, 30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전문보험 계약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청약을 철회가 불가한 계약인데 국가라든지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 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그래서 뭐 시라든지 이런 경우에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청약 철회가 불가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약관의 교부, 우리가 중요한 3대 기본 지키기인데 약관의 교부 및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약자가 어떤 권리를 갖습니까?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죠? 3개월 이내에 취소입니다. 해지가 아니고 무효가 아니라 3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다. 여러분 많이 들으신 내용이니까 다 기억하시고 계실 겁니다. 보험계약 청약일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아니죠. 청약일도 철회가 가능합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기 전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아니죠. 받기 전에도 가능하죠. 증권을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이면 가능하고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는 15일 이내에 우리가 가능합니다.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아니라 15일 이내에 가능한 거고요. 계약 체결일 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자필 서명은 3대 기본 지키기에 해당하죠. 자필 서명 위반을 하게 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죠?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약 철회에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만약에 그 부분이 위배가 되면은 여러분들 그 기간 내에는 항상 청약이 언제든지 가능하다. 언제든지. 우리가 대출 이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가능한 겁니다. 청약 철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의사에 따라서 언제든지 그게 청약일이 됐든 뭐 청약일 아까 말씀드린 15일, 30일 이내만 된다면 언제든지 청약할 수 있다. 기억하시면서 28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9번 계약의 변경입니다. 우리가 계약에서 변경할 수 없는 거 뭐겠죠? 피보험자 변경할 수 없고요. 그죠? 그 다음에 유니버설 보험에서 우리가 보험 기간 변경할 수 없어요. 이거는 절대 변경이 불가한 겁니다. 절대 불가고요. 절대 변경이
불가한 내용 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뭐 계약자도 변경할 수 있고 수익자도 변경할 수 있겠죠. 근데 다만 계약자는 보험회사의 승낙이 필요하고 수익자의 경우에는 승낙이 필요 없다. 이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변경이 가능한 것은 보험 수익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 번 보셨으니까 여러분들 크게 어려운 부분 아니니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 시 해지된 날로부터 몇 년 이내에 부활을 청약할 수 있어요? 반드시 미납으로 해지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미납, 보험료를 못 내서 해지가 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계약을 우리가 부활할 수 있습니다. 청약을 부활할 수 있는데 단 우리가 해약 환급금이라고 하는 것을 수령하면 안 됩니다. 수령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우리가 해지된 계약을 부활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성립 후 보험회사의 승낙 없이 보험종목, 보험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아니죠. 우리가 항상 보험 수익자의 변경을 제외하고는 다 보험회사의 승낙이 필요하다 말씀드렸고요. 보험계약자는 보험 수익자를 변경할 경우에 보험 수익자는 보험회사의 승낙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어떤 내용이 시험에 나오시는지 알겠죠. 계약의 변경과 관련해서는 보험 수익자의 변경은 보험회사의 승낙이 필요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29번이었습니다. 30번 보험회사의 책임 개시와 납입 최고 특별 부활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험회사의 책임 개시 납입 최고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책임 개시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우리가 계약이 성립되면은 책임이 개시되는 부분이겠지만 보장이 개시되기 위해서는 제1회 보험료를 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보험료를 내지 못했을 경우에 바로 즉시 해지가 되는 게 아니라 그죠? 납입 최고라고 하는 우리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14일간 우리가 보험료가 지금 미납되고 있으니까 14일 이내에 보험료를 내지 않으시면 그 다음날 내지 않은 14일 다음 플러스 1일 날 계약이 해지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납입 최고라고 한다. 기억나시죠? 또 아니면은 우리가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뭐 부당한 이유로 계약이 해지됐을 경우에는 보험 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서 특별 부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거까지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별 부활에 대한 문제입니다. 틀린 거 고르는 문제니까. 청약 시 보험 수익자는 계약 해지로 인해 보험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보험회사에 지급해야 되는 거죠. 강제 집행 등으로 인해 해지된 계약이 특별 부활 대상이 되는 거 맞는 거고요. 특별 부활을 청약할 경우 보험회사는 당연히 이를 승낙해야 되는 겁니다. 해지 당시에 보험 수익자가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는 게 아니라 누구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죠?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서 특별 부활을 승인할 수 있다라는 거,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보험회사의 책임 개시일은 언제라고 얘기했습니까? 제1의 보험료를 납입했을 경우 또 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후 지체 없이 보험료를 납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의 보험료가 납입됐을 경우에 보험회사의 책임 개시가 시행이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더라도 승낙이 된 이후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승낙의 거절에 특별한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 승낙한 것으로 보고 보험은 유효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책임 개시일은 언제라고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보험회사는 어디에다가 조정을 하죠? 분쟁, 문제가 발생하는 사고 이런 건 다 금융감독원에 조정을 신청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정한 경우 보험계약 체결 시까지 피보험자의 구두 동의가 아니라 반드시 서면 동의가 있어야, 왜냐면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거기 때문에 서면 동의가 꼭 필요하다. 이것도 앞에 우리 모집인에서 다 배우신 내용이니까 같이 기억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30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1번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우리 보장성 보험료에 크게 보면은 일반 보장성 보험이 있고, 그죠? 일반 보장성 보험이 있고, 장애인 보장성 보험이 있습니다. 자,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만 주는 거예요? 근로자에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있는데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세 다 상관없이 우리 종합소득세를 내는 부과하는 그런 거주자의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장성 보험료나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우리가 보험료를 납입할 때 적용되는 세액공제입니다.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되는 부분입니다. 세액공제 중요하니까 같이 기억하시고요. 맞게 정리된 거, 우리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받을다 맞는 얘기고요. 일반 보장성 보험인 경우에는 세액공제율이 12%,
그죠? 그 다음에 장애인인 경우에는 15%. 다만 우리가 그렇게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근로자인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맞는 내용이니까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개인 사업자는 당연히 적용이 안 되고요.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다.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초과하는 게 아니라 보장성 보험이니까 초과하지 않는 그런 보험 대상을 계약으로 한다. 요 내용은 우리 보장성 보험에 대한 정의니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맞게 설명한 것은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생명보험에서 보험료 납입시입니다. 납입시 세제 혜택은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와 연금계좌 세액공제 두 가지가 있다. 기억하시고요. 생명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시 세제 혜택은 우리가 수령할 때는 아무래도 보험금 수령할 때는 비과세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분리과세 혜택인지 아니면 비과세 종합저축에 그런 혜택이 있다. 다 기억하시지 못하셔도 되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와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납입시 세제 혜택이라고 하는 거 시험에 나오니까 납입시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거, 보장성 보험료와 연금계좌 세액공제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는 안 되고요.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만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 우리가 12%, 일반 보장성인 경우엔 12%, 장애인 보장성 보험인 경우엔 15% 각각 별도로 다 지급이 됩니다. 보장성 보험료와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보험금 수령시가 아니라 보험료 납입시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장성 보험료 그러면 우리가 근로자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세제 혜택은 세액공제 혜택은 12%를 적용받는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장애인인 경우에는 별도로 우리가 각각 보장성 장애인 각각 100만 원 한도로 보장을 받는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보장성 보험료와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보험료 납입시 세제 혜택이다라는 부분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31번이었습니다. 에센셜 32번 연금계좌에 대한 세액공제. 이 부분도 좀 이제 변동된 부분이 좀 있어서 우리 좀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제가 좀 다시 강의하면서 좀 더 말씀드리는 개정된 내용들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에서 설명하고 있는 세제 혜택은 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55세 이후 연금 수령 연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합니까? 연금계좌 세액공제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금계좌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우리가 납입시, 보험료 납입시 세제 혜택이죠. 그죠? 납입시 세제 혜택에는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와 그 다음에 연금계좌 세액공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우리가 보장성은 근로자만 적용을 받는데 연금계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연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연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55세 이후에 연금 수령하는 조건으로 여러분들이 계좌에 가입하셔서 연금저축에 가입하시면 매년 얼마까지요? 네, 12%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다만 여러분들이 종합소득 금액이 4,500만 원. 이게 바뀐 부분입니다. 옛날엔 4,000만 원이었는데 4,500만 원 이상인 경우 그다음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500만 원까지 이하인 경우에는 15%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분하실 때 여러분들 외우실 때 이렇게 대칭해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 보장성 보험은 12%, 연금계좌 세액공제도 12%, 근데 장애인 전용 15%, 또 내가 만약에 종합소득 금액이 4,5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특별하게 혜택을 줘서 예외적으로 15%를 적용한다. 기억하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연금 종합소득 금액이 6천만 원이에요. 그럼 우리가 기준이 몇이라고 했습니까? 기준은 4,500만 원입니다. 그죠? 6천만 원이 아니고 4,500만 원이 기준입니다. 4,500만 원 기준이 바뀌었어요. 바뀐 거라 시험에 자주 나올 수 있습니다. 4,50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4,500만 원, 종합소득 금액이 4,500만 원이라고 하면은 몇 프로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 거예요? 15%. 그죠? 근데 6천만 원이니까 4,500만 원을 초과하니까 뭐겠습니까? 12% 대상자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A씨가 연금저축계좌에 500만 원, 퇴직연금계좌에 200만 원 납입했습니다. 근데 예전에 요것도 하나 더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같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뭐 나이 50세 기준으로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연금저축계좌의 한도가 얼마였습니까? 400만 원이었어요. 그죠? 기억하시죠? 근데 이게 그 기준, 나이 기준이 다 없어지면서 전체가 다 연금저축의 계좌 금액, 연금계좌 저축계좌에 대한 납입 한도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얼마로 바뀌었냐면은 400만 원이 아니고 600만 원입니다. 그죠? 600만 원까지 받게 되고, 그 다음 퇴직연금 계좌 포함해서는 900만 원까지. 옛날에는 700만 원이었죠. 근데 900만 원 한도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900만 원 한도로 우리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연금저축계좌에 500만 원이니까 500만 원이 다 보장받을 수 있고요. 퇴직연금 계좌는 우리가 합쳐서 900만 원이니까 200만 원이니까 합치면 700만 원이니까 다 받을 수 있겠죠. 그죠? 만약에 연금저축계좌에 100만 원이 있고 퇴직연금 계좌에 800만 원이 있다 그래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계좌는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900만 원까지 연금저축계좌를 포함해서 900만 원일 경우까지가 보장을 받는 거예요. 연금계좌에는 우리가 말하는 연금저축이 있고, 그죠? 연금저축이 있고, 그 다음에 퇴직연금이 있는 거죠. 퇴직연금 중에는 뭘 제외하는 거죠? DB형, 회사가 보장해 주는 것은 제외한다.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문제를 풀어보면 뭐가 되겠습니까? 합쳐서 700만 원인데 종합소득 금액이 6천만 원 이상이니까 12% 대상자죠. 그러니까 12%를 곱해서 7, 2, 14, 7, 1은 7, 84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종합소득 금액이 4,500만 원인 사람이다. 그러면 얼마가 되는 겁니까? 700만 원에 15%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7, 5, 35, 7, 1은 7. 그래서 105만 원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기준 금액이 뭐라고요? 4,500만 원으로 바뀌었다. 이게 바뀌었기 때문에 시험에 자주 나올 겁니다. 4,500만 원이. 함정 문제 보겠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보장성 보험료. 그죠?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만이고,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그랬으니까 틀린 대상이 되겠고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해당 연도에 납입한 보험료 100만 원 한도에 15%에 해당하는 금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전체 얘기하는 게 뭡니까?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그 다음에 연금계좌 세액공제, 세액공제죠.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연금계좌나 보장성 보험은 납입시 혜택이다.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시험 문제에는 바뀐 부분이 자주 출제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바뀐 기준이 뭐라고요? 종합소득 금액이 4,500만 원. 그죠? 바뀐 부분이 4,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적용을 받는다. 그 다음에 연간 납입 한도가 옛날에는 400만 원, 300만 원에서 700만 원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600만 원 더하기 300만 원 해서 900만 원 한도다. 요때 퇴직연금에 대한 계좌 한도는 300만 원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전체 금액이 900만 원 한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직연금 계좌에 금액이 없으면 퇴직연금만으로도 900만 원까지는 우리가 납입 한도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 기억하시면서 32번 에센셜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3번 저축보험과 세금. 우리 이제 저축성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금을 수령할 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이 적용되는 부분이니까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연금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 중에서 매년 수령할 수 있는 최대 연금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구하는 공식이 뭐냐면 계좌 평가액, 연금 계좌 평가액 곱하기 기대 여명 연수, 기대 여명 연수 곱하기 나누기 3입니다. 나누기 3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냥 3배 이내에서 요 조건에 맞는 금액을 준다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대 여명 연수는 30년이고 10억 원이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3으로 나누니까, 자, 계산하니까 우리가 10. 그래서 계산하니까 얼마입니까? 1억 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공식인데요. 이게 문제 어떤 출제 빈도의 주기가 계속해서 사이클을 줘요. 그래서 매년 나오는 건 아닌데 이게 지난해 우리 2022년도에 새롭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올해 2023년도에도 이런 문제가 나올 텐데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에서는 그냥 기간을 하고 금액을 나눠서 3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30년이다 그러면 이게 떡 따로져야 될 것 같아요. 그죠? 30년 내지는 뭐 예를 들어서 3년 뭐 이렇게 기간이 주어지면 곱하기 나누기 3이니까 이게 1이 돼서 우리가 연금계좌 평가액 자체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된다. 연간 수령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의 보험책 비과세 요건, 우리 요건 같은 거 기억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월 적립식에 대해서. 자, 이렇게 다음 중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비과세 요건이 아닌 거 이렇게 문제가 나오니까 여기서는 납입일로부터 10년 이상이 돼야 되고, 납입 기간은 5년 이상 되어야 되고,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균등해야 되고, 선납 기간은 6개월 이내여야 된다. 이게 12개월 아니고요. 6개월 이내여야 되고, 월 150만 원 이하여야 된다. 자, 요 조건이 다 충족이 됐을 때 우리는 비과세, 보험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 일시납 저축성 보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전에는 2억 원이었는데 지금은 1억 원까지 10년 요 조건을 유지하면, 그죠? 10년 이상 유지하게 되면은 우리가 1억 원이 비과세 혜택을 받아서 보험 차익 이자소득세 15.4%가 면제가 되는 거예요. 큰 게 면제되는 겁니다.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는 되게 중요합니다. 피보험자 변경은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의 계약기간 기산일 변경 사유에 해당한다. 계약기간 기산일 저축성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에 우리가 계약기간을 기산할 수 있는 기간은 변경 사유는 계약자가 변경됐거나 아니면은 보장성 보험에서 저축성 보험으로 바뀌었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가 1배 이내일 경우에 우리는 계약 기간을 다시 변경합니다. 근데 피보험자라든지 보험 수익자의 변경은 계약기간 기산일과는 무관합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은 만기 환급금에서 계약기간 중도에 보험금을 차감한 게 아니라 우리가 보험 차익이니까 기납입 보험료를 우리가 차감한 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저축성 보험에서는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55세 10년 이상 그 다음에 5년 이상 수령을 5년 이상 납입을 하셔야 되고 우리가 매월 150만 원 이하, 그 다음에 매월 균등하게 납입을 하셔야 되고, 선납 기간은 6개월 이내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 조금, 내용이 많지만, 그런 부분들 잠깐 눈에 익혀두시면 문제 푸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33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4번입니다. 우리 연금소득 분리과세와 나이에 따른 원천징수 세율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그 다음에 나이에 따른 원천징수 세율 어떻습니까? 연금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200만 원, 사적 연금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 징수할 수 있고요. 또 나이에 따라서 우리가 70세 미만인 경우에는 5%, 그죠? 그 다음에 80세 미만인 경우에는 4%, 그 다음에 80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3%를 내고, 종신보험, 우리가 종신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나이에 관계없이 4%를 수령하고,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적은 금액을 낸다. 그래서 만약에 70세 미만인 경우하고 종신연금이 부딪히면 4%를 내고, 종신연금하고 80세에 초과하는 경우에는 4%가 아닌 3%를 우리가 정답으로 골라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인출 요건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틀리게 설명한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연금소득이 우리가 분리과세가 되기 위해서는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1200만 원, 그러니까 1000만 원인가 1200만 원 이하니까 분리과세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55세 이후에 연금을 수령해야 돼요. 연금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령하는 기간이 55세 이후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하고 구분하셔야 돼요.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5년 이상 납입해야 되고 10년 이상 우리가 유지를 해야 연금소득 계좌에 우리가 분리과세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 월적립식 저축성 그런 계좌에서 비과세 조건에 충족이 되는 경우요. 그 다음에 연금소득의 분리과세에서는 우리가 55세 이후에 연금을 수령해야 되고, 가입일로부터는 우리가 10년이 아니라 5년, 우리가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0년이 적용돼야 되는데 연금소득 분리과세는 5년 이상 수령하면 되고요.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당연히 수령을 해야 우리가 연금소득 분리과세를 적용받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사적 연금 소득액이 얼마라고요?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요. 연금 수령 요건을 미충족해서 수령한 금액은 연금 소득이 아닌 뭘로 봅니까? 연금 소득이 아니까 기타 소득으로 보고 15%의 세율을 적용해서 무조건 분리과세 합니다. 15%의 세율을 적용해서 무조건 분리과세 한다. 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게 15%면 되게 큰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 요건이나
종신연금 수령 요건에 의해서는 4%에서 그죠? 3%에서 5% 사이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세금을 공제할 수 있는데 15%라고 하는 것은 엄청 많이 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타 소득으로 15%를 떼고 무조건 분리과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5세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경우는 우리가 무조건 4%고요. 65세는 70세 미만이니까 5%인데 두 가지 중에 적은 거를 낸다고 했으니까 4%가 되겠죠. 5%가 아니라 4%의 세율을 적용한다. 만 60세 이상 장애인 등은 비과세 종합저축에 대한 나이 연령 65세입니다. 만 65세 이상 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만 65세 이상 되시는 계약자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가셔가지고 비과세 저축에 들으시라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 우리가 비과세 종합저축이 이제 많이 사라지고 있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부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연금소득은 분리과세가 되는 기준이 1200만 원이고 나이에 따라서는 우리가 70세 미만 5%, 80세 미만 4%, 80세 초과하면 3%인데 종신계약으로 받는 경우에는 4%다.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두 가지가 다 적용될 때는 작은 쪽, 퍼센트가 작은 쪽을 지급한다라는 부분 기억하시면서 34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5번 종합소득의 계산에 대한 에센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종합소득 금액 계산식이 잘못된 거. 자, 우리가 이제 종합소득 금액 관련해 가지고는 계산식에 대해서 잘못된 거 물어보는데 시험 문제로는 항상 나오는 게 사업소득하고 연금소득에 대해서 문제가 틀린 지문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연금소득 같은 경우에는 총 연금액 빼기 연금 공제 금액을 뺍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3번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다 외우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중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하나만 외울 것 같아요. 연금소득은 총 연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빼는 게 아니라 총 연금액에서 연금 공제 금액을 뺀다. 요거만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실은 시험에서 만약에 사업소득에서 사업소득 공제 뭐 이런 게 나오면 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금소득 공제라고 하는 부분을 물어보는 것만 연금소득만 필요경비가 틀린 지문으로 나온다. 저는 이렇게 기억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다 기억하시는 거 좀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문제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것만 보시면 되는 거니까 연금소득만 저는 잘 암기하시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면서 문제를 풀어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관 우리가 문제로 보면 기본적으로는 종합소득 산출세액, 종합소득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는 거. 자, 요런 부분도 우리가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이렇게 해서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자주는 안 나오는데 근데 우리가 항상 세율을 구할 때 산출세액은 어떻게 곱하냐면 과세표준의 세율을 곱하는 겁니다. 과세표준의 세율을 곱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소득에 곱하는 게 아니라 과세표준 이것저것 다 공제한 다음에 과세표준이 나오면 그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한 게 뭐라고요? 산출세액이다. 과세표준 구간이 5천만 원 초과 8,800만 원. 우리가 앞서서 그 설명드린 것 중에 이제 우리가 구간이 바뀌었다 그랬습니다. 옛날엔 4,600만 원이었는데 그게 바뀌어서 5천만 원, 그죠? 1,400만 원 이하, 1,400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5천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우리가 6%, 15%, 24%,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24%가 정답인 거죠. 8,8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우리가 24%의 세율을 적용한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별 최저 세율이 뭐라고요? 6%부터 시작한다. 근데 6%에 해당하는 금액이 옛날에는 1,2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1,400만 원 이하다. 바뀐 거니까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1,400만 원, 그 다음에 5천만 원, 그 다음에 8,800만 원. 요 세 가지 기억하시고 마지막 45%를 적용하는 건 뭐예요? 10억 원 초과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앞단에 세 개만 바뀌었습니다. 기준이. 과세 표준 기간이 구간이 바뀌었어요. 구간의 한도 금액이 바뀌었습니다. 1,400만 원, 5천만 원, 8,800만 원. 8,800만 원은 그대로고요. 1,400만 원, 5천만 원이 바뀌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세 표준이 1,400만 원인 거니까 우리가 1,400만 원은 몇 프로를 적용받습니까? 1,4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우리가 6%의 적용을 받는다. 그죠? 1,400만 원 이하 6%, 1,400만 원 초과 1,400만 원 초과 5천만 원. 5천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5천만 원 이하까지는 15%. 자, 피보험자의 사망 및 질병을 원인으로 지급된 보험금은 상속세 과세상에서 당연히 우리가 제외되는 게 아니라 포함되겠죠. 상속받은 거니까. 그죠? 연금저축은 연금 수령 시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 연금수령, 연금저축은 뭘로 과세하는 겁니까?
예, 우리가 연금 수령하니까 연금 소득으로 과세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제 연금 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연금 보험. 보험회사에서만 파는 연금 보험이 있는데 이 연금 보험에 대해서 우리가 일정한 뭐 10년 정도 이게 저축보험인데 우리가 10년 이상 가입 뭐 이게 불입이 되지 않으면 비과세 혜택을 못 받으니까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죠? 당연히 이자 소득입니다. 자, 우리가 보험이 이자 소득을 받는다. 연금 저축이 이자 소득을 받는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축을 가입하면 이자 소득을 받는 게 맞잖아요. 근데 정말 이게 혼돈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연금 저축은 연금이다. 연금 보험은 저축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연금 저축은 연금이다. 연금 보험은 저축이다. 연금 보험은 저축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혼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 금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구간의 한도, 과세표준 기간이 1,400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렇게 기억하시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중요할 것 같고요. 우리가 일단 바뀐 내용이니까 시험에 좀 자주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시고 기왕 암기하시는 거 좀 바뀐 부분을 좀 명확하게 암기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35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6번 금융재산 상속공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융재산 우리가 특별하게 이제 보험 차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금융재산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금융재산 우리가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15.4%의 이자소득세를 내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기억하시고 금융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 이자와 배당만 있는 겁니다. 이자와 배당 내용이 들어가는 게 금융재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융재산 상속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고르는 문제니까 우리가 금융재산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비과세 요건을 제외한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그러니까 2천만 원이 초과되는 경우는 2천만 원까지 공제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금융재산이 4천만 원인 경우에는 2천만 원을 공제한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속재산 중 순금융재산이 2천만 원인 경우 전액 공제받을 수 있죠. 2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종신보험의 수령보험금은 순금융재산으로 분류돼 상속보험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거 맞죠? 상속에 의한 금융재산은 1억 원 한도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천만 원까지 한도로 공제받는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틀린 내용이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보험금 5천만 원, 예금 3천만 원, 대출 1천만 원 금융재산을 상속받을 경우 상속공제 금액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일 때는 얼마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까? 2천만 원까지 우리가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순금융재산이 우리가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20% 한도 내 2억 원 한도까지 보상을 받습니다. 자, 여기에 20%도 시험에 자주 나왔었고요. 2천만 원까지 공제되는 내용도 자주 시험에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이 부분은 우리가 특히나 세금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금융재산, 금융소득공제는 2천만 원, 그 다음에 사적연금, 연금소득공제에서는 1,200만 원 공제한다. 2천만 원까지 1억 원 이하까지는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되고 순금융재산이 1억 원이 넘어가는 경우에 대해서는 20% 한도로 20% 한도로 2억 원 한도까지 우리가 보상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속재산 중 순금융재산이 3천만 원일 경우 전액이 아니라 금융재산은 무조건 다 2천만 원이니까 2천만 원을 공제받고 1천만 원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 과세가 우리가 부과되겠죠. 순금융재산이 5천만 원인 경우 20%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게 1억 원 초과하는 경우니까 5천만 원인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만 우리가 1억 원 한도까지는 2천만 원. 그래서 우리가 금융재산 상속공제에서는 여러분들 뭐 기억하시면 된다? 2천만 원만 기억하시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36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7번 우리 증여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증여재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험금 중에서 여러분들이 살아 계시는 동안에 받는 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증여재산으로 봐서 증여세가 부과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A씨가 수령한 금액 중에서 증여재산 보는 거 내가 낸 보험료는 제외하는 부분입니다. 비율로 제외하는 거죠. A씨는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해서 생명보험에 가입해서 1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는데 총 납입한 금액 중에서 A씨가 납입한 금액은 300만 원이고 700만 원은 아버지가 냈습니다. 아버지가 냈으니까 아버지가 낸 부분은 증여의 재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낸 부분이 70%니까 그죠? 1,000만 원의 70%니까 내가 받은 1억 원의 보험금 중에 70%는 뭐가 되는 거예요? 증여재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7천만 원은 증여재산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계산하는 문제 포기하지 마시고요.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 우리 실질보험료 납입자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사망보험금을 받았는데 다 누가 돈을 냈어요? 내가 돈을 냈으니까 부모님이 돈을 낸 게 아니니까 과세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낸 보험료만큼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낸 부분만큼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이 되든 증여재산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속재산 중 순금융재산이 8천만 원일 경우에는 얼마? 우리 금융재산은 무조건 2천만 원인요. 앞에서 나왔던 문제 또 계속 나오는 문제고요.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에 이어 2순위가 아니라 배우자는 항상 1순위 상속자와 공동 상속자가 됩니다. 2순위가 아니라 공동 상속자가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배우자는 또 거기에 상속 지분도 0.5 5하를 가산한다 돼 있습니다. 1순위인 징계 존속이 아니라 1순위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직계 비속, 2순위가 직계 존속, 3순위가 형제 자매, 4순위가 반계 혈족, 사촌 이하의 반계 혈족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배우자는 공동 상속인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직계 존속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공동 상속인이 직계 배우자가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다 틀렸습니다. 1순위가 직계 비속이다라는 거고요. 보험계약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게 아니라 미성년자에도 우리가 당연히 증여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생명보험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모집인 때 여러분들 다 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37번 마치면서 우리 생명보험 전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